오늘 그 얘기 조금 더 할 거고요. 네, 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있고 맞습니다. 기록의 목적. 근데 이제 기록의 목적도 세분화하면 종교의 기록이냐 왕의 권력에 그래서 왕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냐 이렇게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개념을 좀 쪼개면 공부를 잘하는 거 개념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쪼개보는 거 이것까지 가는 거죠. 네, 또 뭐가 있어요? 교육적 목적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감상이요. 감상은 현대적인 의미예요. 네. 감상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렇게 더 똑똑하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의 기능이 딱 이때는 요거, 이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종교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갖고 감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거래도 할 수 있을 거고 하니까 이 기능들이 다 엄격하게 분리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미술사적으로 보면 미술사로 그걸 구분해 보면 각 시대가 전혀 다른 미술에 대한 이해, 목적 그리고 그 미술이 보이거나 뭐 감상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들이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데 빌렌트로프 비너스는 미술이 아니었다라고 메렌체제브스키가 스타일제브스키가 제시할 때 주장할 때 그건 빌렌트로프 비너스가 미학적인 가치가 없다, 예술적인 미술사적으로 어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현대적 의미의 미술 제도, 박물관, 유물, 뭐 거장의 작품 이런 개념들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의 개념과 형식과 제도와 미술의 목적 같은 것들은 이쪽 분단이라면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이 큰 한 3세기 덩어리라면 그 이전 덩어리가 있고 또 이전 덩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간에는 큰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보세요. 책상에 이렇게 갭들이 있잖아요. 이 갭들은 저 분단과 이 분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 책상들이 다 다릅니까?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렇진 않죠. 이걸 책상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탁자로 이해할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시간표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이 10월 5일이고 이것은 미술이 아니었다 혹은 미술 제도의 힘이 오늘 주제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서양미술사의 결정적 순간들이라고 제가 주제화한 3가지 블럭의 강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큰 덩어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큰 미술사를 큰 덩어리로 3개를 나눠보자고요. 그럼 선사와 미술, 왜 선사를 다루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결부됩니다. 미술이 아무리 시대별로 달라졌다 하더라도 미술의 근간에 아주 깊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자신의 어떤 한계 조건을 이미지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슨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알고 좋아하시는 작품은 예를 들면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거, 그죠? 또 혹시 현대미술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 애니시 카퍼의 그런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조각 작품 같은 거 수백 억씩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이를테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작품 가격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제프 콘스 같은 대중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평가 지표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의 근저에 뿌리에 뭐가 있냐면 애니시 카푸어는 영원한 거에 대한 지향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문화 속에서 예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자기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어때요? 기원전 3만 년경에 빌렌트로프 비너스를 조그만 조각을 했던 원시 인류와 욕망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냥 인류가 한번 태어났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손을 번식시키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욕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니시 카포의 그 엄청나게 번쩍거리는 거대한 그런
조각들이 있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그런 조각들에서도 비치는 어떤 것들은 영원, 인피니티 제목이 막 이래요. 그런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수세기가 지나도 인간의 욕망 중에서 굉장히 근원적 욕망을 예술이 충족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적 목적들을 갖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이 선사 다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집트 미술인데요. 이집트 미술을 왜 다루느냐? 오늘 우리 어저께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림자의 짧은 역사 읽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글을 읽어드렸습니까? 이 책은 빅토르 스토이치타라는 그 미술사학자고요. 제가 누구를 인용해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죠? 근데 깜빡깜빡해요라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꼭 그 얘기를 먼저 해.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오히려 제 어머니한테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였지를 힌트를 막 자기 머릿속에 찾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시대는 언제인가요? 머리가 하얘. 고대 로마. 제 눈치를 보세요. 저를 떠보지 마시고 지식은 지식이에요. 이렇게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플리니우스의 책 박물지. 네, 그리고 그건 현대적 개념으로는 어떤 책? 백과사전. 네, 공부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깜빡깜빡해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꾹꾹 이렇게 가야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회화의 기원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회화의 기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전래됐다고 말하지만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썼어요. 회화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전래됐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에서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AD 1세기에 써진 책이거든요. 이 플리니우스 그 박물지가. 기원 후 1세기요. 100년. 그때 써진 건데도 벌써 그 안에서 일종의 이집트와 그리스를 경쟁관계로 이해하는 로마의 학자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서구 미술의 뿌리로서 이집트 미술과 서구 그리스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 무슨 막 작품들 막 뭐 보고 나면 진짜로 그때 볼 때는 막 재밌었는데 막 그냥 그리고 뒷담화 있잖아요. 작품의 뒷담화를 막 듣다가 끝나는 그래서 뭔지 서양미술사는 맨날 들으면 또 맨날 다른 사례 얘기하고 그러는 그게 아니라 이번 학기에는 서양미술의 구조를 역사적 구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인상파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 서구 미술이 그 초석을 닦는 문화의 초석을 닦는 인류학적인 초석이 됐던 거를 찾는 겁니다. 거기 첫 번째가 이집트 미술, 그리스 미술인 거죠. 물론 그거의 초석의 초석은 또 뭐죠? 고대 원시 인류가 이미지를 탄생시킨 맥락들을 이해하는 거죠. 철학적 의미들까지. 그리고 그리스 미술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 고대 이집트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인간이 영생을 산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죽더라도 죽어서 썩더라도 영혼은 회귀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고대 이집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라, 그 다음에 벽화, 그리고 피라미드, 그걸 지키는 스핑크스 같은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이집트 문명을 하나로 압축해라 그러면 영생을 향한 욕망, 그 다음에 영혼 회귀, 영혼이 스피리추얼리티는 영혼은 돌아온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데 육체가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할 건데, 다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 소위 신체 보존술이 그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미술과 더불어서 서구문화 예술의 뿌리를 공부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뭐 어떤 공부를 더 하시더라도 서구 서양 쪽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리스 문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이 아주 뿌리 깊고 현재적으로까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심지어 서구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그 동양적 아름다움도 있지만 서구의 무슨 그리스 조각상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서구 미술의 뿌리, 미학적 뿌리를 우리 안에 새겨놓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오면 마네를 다룰 건데 마네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런 서구 미술에서 형식화된, 제도화된, 아카데미화된 미술을 어떻게 예술가들이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재창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서구 미술의 뿌리부터 우리는 그거를 위반하면서 현대 미술을 도전하는 미술까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미술사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여러분 뭐 공부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 이건 지난주에 했었죠.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종자. 네, 또 원어로 팩토리. F가 P 발음이 아니에요. 팩토리. 네, 그다음에 데이비드 호크니 얘기했었고요. 자, 지난주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회화의 기원이고 이미지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회화의 기원은 첫 번째는 드로잉의 기원이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회화 전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페인팅이라고. 회화하면 뭐죠? 선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 드로잉만 하는 게 회화인가요? 아니죠. 색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묘사를 그림자를 뭐 두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공간이 깊은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죠? 말 그대로 회화 전반이잖아요. 전반이 이렇게 발전해 온 역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부타레스 또는 드로잉의 기원에서 보이는 거는 이 선의 그 실루엣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루엣이 뭔가요? 옆모습을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응? 실루엣.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프로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